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세계 증시가 동조화 흐름을 나타내면서부터 뉴욕 증시는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뉴욕 증시가 최근에 휘청거리면서 최근에 불거졌던 고점 논란을 실감케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고점으로부터 20% 이상 흘러내리면 우리는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어제 밤 사이에 이른바 펑주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약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줄 상품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까지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6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하락 중인데요. 현재는 0.81%대 하락하면서 20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도 현재 기관이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700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코스닥 지수는요,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때문일까요?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 넘는 하락 중입니다. 6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700선을 회복했던 만큼 그 부분을 주시하면서 코스닥은 매매에 동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선물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45%대 하락 중입니다. 6,64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대 하락 중인데요. 2,6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이달에 미국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 오릅니다. 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정치 혼란, 그리고 미중 간 무역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22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모멘텀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유럽국들의 이란 제재 동참 가능성, 다른 하나는 오펙의 감산 가능성입니다. 유가 이야기는 글로벌 코너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 종합지수는요,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0.91%대 상승했고요. 2,7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0.72%대 상승했고요. 26,372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화면으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연일 심상치 않습니다. 약 1%에 가까운 낙폭을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을 긴장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12월 오펙 회의입니다. 앞으로의 유가 방향성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잠시 후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말까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 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에 제동을 건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제재가 이루어진 이후로 사실 면제국이 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에 오펙 회의의 감산 논의에 대해서 또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슈가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국제 유가의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열리는 장세입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인데, 지금 일단은 오펙의 감산 자체는 너무나게 당연시 되고 있었죠. 이제 11월 5일 이때부터 오펙 감산 자체가 진행되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됐는데, 지금 다수 투자자 관점에서 감산 자체가 어떻게든 진행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이죠. 감산 자체가 오펙에서 진행하는 걸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조정에 이른 건 지금 상황상 유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반대, 일단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감산 자체가 일단은 뉴스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 상황상 58.50의 위치값이 밀리지 않는 이상 또 한 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자리예요. 이 위치값이.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시장의 반영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지난번 11월 초에 이란 제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이번 감산 또한 시장에 또한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 지지 라인이 밀리지 않는 이상 매도에 대한 또 한 번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좀 차트의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유가의 하락세를 또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산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하락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후 매매 전략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파적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었던 이 연준이요, 최근에 비둘기파적으로 반응을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있었던 금리 인상 계획마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최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건 고용 개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보시면은 그 하락 구간 내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고용률이 개선 속도가 0% 밑으로 하야하면 어찌 보면은 기준금리에서 한계점이 돌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스탠스 자체가 앞으로 중립금리 향해 쉬지 않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내년에 이제 한두 차례 인상만 가능하다는 걸 굉장히 시사하는 바인데, 현재 중요한 건 달러 위치값이 이제 지지값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오늘부터 매도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 자체를 굉장하게 많이 꺼내왔던 바인데 이 기조 자체가 앞으로 스탠스가 꺾이게 된다면은 달러 자체가 상당하게 매도 추세로 나아갈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 여부를 시험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봐서요, 구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지지 라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 하락장에 대한 추세 자체가 굉장하게 잘 보이고 있는 국면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언급드린 거는 이 라인이 밀리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라, 이 관점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장세로 보게 된다면은 58.50이 이탈된다면 매도를 추가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인 자체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 보니까 오늘 고점 형성 가능성 자체가 12평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58라인에서 고점이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이 라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정답에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8라인에서 이제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고 여기서 추가에 대한 저가 갱신 가능성도 열리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여부를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겠고,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유로라든가 골드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지 라인 자체가 깨질 수 있어요. 이 일봉상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밀리게 된다면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바다 보니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96.00, 96.00 라인, 오늘 저가 자리죠. 전일 저가 자리 자체가 밀리게 된다면은 유로 매수, 골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되, 골드 차트는 조금 집중해야 될 지지 라인이 보시게 되면은 123.0, 이게 돌파되고 나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시면은 추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58달러가 기준선이 되겠고요. 달러는 96라인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러를 보면서 유로와 또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 같은 경우 좀 구체적인 라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로는 사실상 이제 좀 달러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상관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달러 차트 라인을 보기보다는 달러의 강한 지지대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저가 라인이 깨진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유로에서도 굉장하게 라인을 보기보다는, 잠시만요. 라인을 보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보면서 똑같은 모멘텀으로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유로 지수로 보게 된다면 1.500 라인이 돌파되고 나서 유로 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지 라인을 파악하는 것보다 이 지지가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지, 어떤 저항이 있는지 체크하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1.500, 1.15000, 이 라인이 좀 돌파되고 나서 매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좀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네. 미국 증시를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 지금 나스닥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게 몬스터 랠리가 최근 이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도장으로 굉장히 나아가고 있는 지수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지수 자체는 이 라인 자체가 돌파되고 나서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몬스터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수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입장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매매 자체가 그렇게 급하기보다는 이 기준에 대한 굉장한 파동 자체가 지지가 버티고 있구나, 이게 넘어가면은 매수에 대한 굉장한 파동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매매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요,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모두 3거래 연속의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슈 통해서 시장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지난 주말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이 최초로 공동 성명서 채택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강력한 거부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공동 성명서에 불만을 품은 것인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논쟁이 다시 한번 연예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화권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대만 금마장 시상식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양국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어제 0.91%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상승지수도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창업한 지수가 어제 또 다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분위기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큰 오산인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펜스 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설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큰 또 다시 약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해종합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2,700선에 드디어 회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합 1일천하고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일단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밀렸던 이유가 IPO 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과 M&A 관련해서 관련 이슈들에서 이제 중국 금융당국이 법을 바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창업한 지수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더 강화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창업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이나 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역시 아직도 민영기업 규제 완화, 민영기업 지원책들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결코 녹록지 않다. 일단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반독점으로 이제 담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등 이제 다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재를 할 경우에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쉽지 않지 않을까. 이번 G20 정상회담 때. 이게 아마 오늘 중국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하락에 대한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주요 라인으로는 2650 정도, 2645 정도 되겠네요. 2645 정도에서 좀 지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사상 최초로 공동성명서 채택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뭐 망친 거거든요. 중국이 완전히 그 깡패짓까지 하에 가면서 결국 공동성명 채택을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제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하고 좀 이제 설전이 오간 뒤로 좀 그래도 좀 풀려고 좀 노력은 좀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결국 그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공동성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요. 중국 측에서 이제 공동성명서 문구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 그 문구가 문제가 되는 문구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투쟁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분인데 보호무역주의와 투쟁하기로 합의했다. 이거는 미국에 한 얘기고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 이건 중국을 설계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평한 내용이에요. 공평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그래 채택하자 뭐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20개 국가들이 모두 사주하기를 원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게 이제 중국을 가리키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이거 완전히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없었으면 중국이 발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발끈을 한 거죠. 이제 이 말을 삭제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으니까 중국 외교관들이 파푸아 뉴기니 외무장관실에 난입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경찰이 여기 출동해가지고 제재인데, 지금 이제 다자간의 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주최국 외무장관실 난입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난 외교적 결례고요. 이 외교적 결례를 떠나서 만약에 이게 조금 힘 있는 나라였으면 중국 외교단들이 과연 파푸아 뉴기니가 아니고 다른 조금이라도 힘 있는 나라였으면 경우 그 외무장관실에 난입을 했겠느냐. 난입이 거의 불가능했겠죠. 예. 일단 중국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대륙이긴 한데 사람들 속이 대나무 통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전 세계에서 정동반을 떠나서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중국 사람들한테 쓰는 은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중국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를 제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공동성명이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이 정도라면 사실 파푸아 뉴기니에 대한 상당히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전 세계 나라들이 좀 인식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재발절인 거죠. 근데 중국의 이제 왕쇼룽 에이펙 대표단 경제자문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소문이다. 우리가 내무장관실에 난입하진 않았다. 뭐 방문을 했다. 뭐 일단 별 희한한 거의 뭐 이렇게 말인지 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만은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난입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의장성명으로만 대신을 했고요. 사실 애초에 이제 펜스 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설전을 하면서 사실 8국분 예고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20 정상회담 전에 뭔가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 설전이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 관세 부과 보류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 보세요. 더 커진 것 같은데. 태평양 약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번 행태를 보면서 중국이 이제 좋은 친구라고 중국은 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좋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사실 그 나라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약탈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 관행은 그동안 중국이 계속 보려왔던 보호무역주의. 사실 보호무역주의 원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원조죠. 왜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50% 넘는 지분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탑자계산을 항상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기술 유출 이런 거에 취약하게 되고요. 결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계속 중국이 보호하고, 이런 게 중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거든요. 그냥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화권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대만의 금마장 시상식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대만이냐 혹은 중국의 대만이냐 이 문제 같은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이제 중국이 얼마나 속 좁은지 다시 한번 또 나타난 건데요. 중국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중화권 3대 영화제 하면 금상장, 금마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홍콩에 이제 금상장 영화제도 있고. 근데
대만에는 이제 금마장 영화제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시상식에서 55회, 제 55회 이제 금마장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한 대만의 푸이 감독이 수상소감에서 대만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개체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소원한다. 라고 밝힌 게 이제 논쟁이 발달이 됐습니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보통 영화제 같은 데 가면 약간 정치적 발언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 아카데미 미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일 유명한 게 말론 브란도의 그 인디안 관련 인디안 관련 그 인권 관련 수상소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하는 곳입니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만에서 이제 영화제를 했는데 이제 대만 감독이죠. 이 사람은 이제 대만 감독인데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 약간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됐고요. 푸 감독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때 이제 중국하고 서비스 협정에서 대만이 약간 굴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내용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자마자 여기 이제 영화제가 되게 유명한 중화권 영화제라서 대만이나 중국이나 배우들이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뒤에 이제 시상자라고 했던 중국의 배우 투먼이 중국 대만 금상련에 초조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중국 대만이죠. 중국 대만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중국 대만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앞서서 나왔던 대만의 독립을 완전히 정면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서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또 유명한 대만 감독이 아니 정치적 견해 같은 경우는 영화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대만 독립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뒤에 또 이제 그 얘기까지 들은 공미가 이제 그 시상자인데 예. 아예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런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대만에서도 중국에서 돈 많이 버는 애들은, 그 배우들은, 배우나 감독들은 일단 중국 편이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만 편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의 파행이었습니다. 영화제가 거의 뭐 파행이었거든요. 그 시상자도 안 나와버리고 시상해줘야 될 사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파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지금 거의 일면 탑픽입니다. 이게 일면 중국 지금 사회면 일면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일로 대만과 그리고 중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현재 대만 독립 논쟁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게 된 것은 4일 후에 있을 대만의 지방선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상당히 이 부분을 노리고 사실 한 건 맞습니다. 대한 푸이 감독이 사실은 대만은 지금 선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거 이유가 좀 있어요. 이미 이걸로 한번 대만의 민주당이 좀 약간 재미를 봤거든요. 재미를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한 거는 물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약간 그쪽 편에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중국 배우 시정하고 감독상을 수상한 장애모 감독, 장이모라고 하는데, 장애모 감독이에요. 장애모.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예, 장애모 감독 역시 수상소감에서 중국 영화의 앞날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예, 중국이 아닌, 대만이 아닌 중국만 언급했습니다. 일단 장애모 감독 하면 유명하죠.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전체 감독을 맡았던 분인데, 예, 중국에서 많은 혜택을 보셨습니다. 중국 편 되겠죠, 일단.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배우 감독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쌍하면서 논란이 촉발됐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일이 끝나고 판빙님이 갑자기 SNS 웨이보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만의 독립을 부정하면서 이제 판빙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중국 결국은 배우 컨트롤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표현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대만 선거하고 연결이 됐어요. 지난 총통선거 때죠. 지난 총통선거 때 사실
한국의 우리나라의 걸그룹 트와이스의 이제 멤버 쯔위라는 분이 이제 그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만 국기 한번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촉발된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때 대만의 독립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그때 총통에 당선됐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재미를 봤습니다, 민주당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국민적인 심리를 약간 건드려서 선거에 좀 승리하려고 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돼서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증권 주식에 뭔 영향이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한테 좀 자세히 얘기 드리면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대만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그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미중 무역 전쟁할 때 미국이 조금 더 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강하게 쓸 수 있는 게 대만 바로 밑에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센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꾸 이제 중국이 양보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양보를 더 해야 되면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화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놓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중국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영역하거나 뭐 이럴 때 약간의 중국이 좀 제재를 가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중국 증시에서 대만 관련주들을 볼 때 비교적으로 보는 게 좀 좋진 않다. 저는 좀 이렇게 얘기드리고 대표적인 게 폭스콘입니다. 폭스콘 같은 경우가 사실은 폭스콘도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애플이 지금 실적 하향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야 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니까 지금 위에 내용 아래 내용은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뒤에 종목을 하나 또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그 뒤에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러한 투자에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좋은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실시를 하고 이 종목을 좀 떠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중국 망고합니다. 중국 망가. 예, 이제 중국 망가인데 이제 어제 우리 리나 앵커님이 저한테 중국 망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중국 망가 같은 경우가 이제 왕커죠. 왕커라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 1위입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1위인데요. 1위, 2위 다툽니다. 이제 1위가 이제 광주 에버그란데 그 팀을 소유하고 있는 그쪽이랑 해가지고 이 두 곳이 지금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당히 부동산 중국이 초호황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쭉 올랐는데 결국은 이게 중국이 디레버리지 강화하면서 작년부터죠. 디레버리지 강화하면서 쭉 밀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무역전쟁까지 해서 쭉 밀렸죠. 쭉 밀리면서 제가 이 라인이죠. 제가 이 라인 24.500하고 이 라인에서 제가 매수를 얘기 드렸었고요. 매수했고 손절이 22.400였는데 22.400을 한 번도 안 찍었습니다. 손절되지 않고 거의 손절될 뻔했는데 손절되지 않고 이게 쭉 해서 다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가 디레버리지를 강화할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 축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지?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규제를 해야 되는데 공급 규제를 하자니 무역전쟁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개발 그다음에 공급 과잉 일관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중국 망가가 사실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사실 실적이 좀 괜찮았어요. 실적이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중국 망가 같은 경우가 지금 왕커죠. 왕커가 이제 그 시장 중국 부동산 경기를 분석한 보고서들을 좀 보면은 사실상 앞으로 전망은 매우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어둡게 보고 있고 심지어 왕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중국 부동산이 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 기업의 생존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지금 워낙 심합니다.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꺾였을 때 중국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질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매수가가 24 홍콩 달러 수준인데 이거를 28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경기 수익을 났을 때는 이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정 부분 챙기고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계속 끌고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만 해가지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비중만 해가지고 31.400명 원래 우리의 목표까지 끌고 가시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수익 실현하고 소량만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보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좀 좋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중국 망가였는데요. 말씀을 주신 기점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인 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코인이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STO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STO는 국내 현행법 적용을 가능할까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둘러싼 ABC, SV 두 진영의 싸움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두 진영 간 싸움 속에서도 하드포크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른 비트코인 캐시 의 영향과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인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STO 관련 법적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네, 16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공개인 STO에 대해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STO 관련 법적 쟁점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암호화폐 공개와는 달리 STO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이 얽혀 있어 규제를 100% 준수하는 STO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기업 자산을 토큰과 연동하여 주식처럼 토큰 보유자가 이제 배당과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이름대로 증권의 성격을 인정받을 경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2조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토큰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특정 STO 행위에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발행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이제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이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수의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발행됩니다. 이 같은 토큰은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계약 증권이란 투자자가 공동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다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법이 투자계약 증권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수익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채무증권은 통상 법인이 채권으로서 발행해야 하고 수익증권은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분증권에 해당하려면 주권이나 신주 인수권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형태가 없는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주권이 표시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앞으로의 앞날은 좀 탄탄대로일까요? 이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STO를 진행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증권을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집 금액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모집 대상이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그 의무입니다.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 신고서가 수리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고서가 수리된 전례도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도 여전히 보수적인 탓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출시한 펀드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민가 영업행위로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여러 거래소에서 발행되고 있는 배당 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위에 신고해야겠지만 신고서가 수리된 사례가 없어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모집 대상이 50인 이하인 사모 증권형 토큰 발행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사항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모형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공개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진짜 STO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TO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은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한편 해외에서는 STO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지난 16일 증권형 토큰 발행 시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를 지키고 제3자를 통해 재무제표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SEC는 앞서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인 파라곤과 에어폭스의 토큰을 증권형으로 간주하고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벌금과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통해 발행됐고 프로젝트의 성공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통화청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의를 내놨습니다. 토큰이 지분, 주식, 회사채, 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할 경우 이를 싱가포르 증권법상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면허 등 자본시장 상품에 따른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STO의 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법적 해석이 허용되는지에 관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스 ICO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STO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규제를 준수한 증권형 토큰들은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게 현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이미 하드포크가 단행된 상태인 거죠? 네, 비트코인 캐시가 또 한 번의 하드포크를 단행했습니다.
하드포크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나뉜 비트코인 ABC와 비트코인 SV는 해시파워 전쟁을 지속하고 있어 체인이 완전히 분리될지 한쪽이 소멸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막강한 해시파워를 더 오래 유지하는 쪽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하드포크 분열은 비트코인 캐시가 지향하는 업그레이드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사이드 체인이나 다중 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기본적인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아토믹 스왑 등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SV 진영에서는 유통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사토시의 비전과 맞지 않다며 본래 비트코인 구조로 돌아가자는 그런 동시에 이제 트랜잭션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블록 크기를 128MB로 확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하드포크 전에도 상당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하드포크 이후에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 40분에 하드포크가 시작됐습니다. 하드포크 전 마지막 블록은 SV 진영의 마이닝 풀에 의해서 채굴됐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해시파워를 보였던 SV는 포크가 시작되자 ABC 측에 해시파워가 급격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ABC 진영에서 하드포크 이후 첫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하드포크 두 번째 블록 역시 비트코인닷컴이 가져갔습니다. 오지안 비트메인 창업자는 ABC 진영의 첫 블록 채굴을 축하하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네거티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트위터에 남긴 반면에 이에 대해 SV 진영의 크레이그 라이트 또한 트위터를 통해서 해시파워 대결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경기라면서 ABC 진영에게 섣부른 승리를 예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아직까지도 팽팽한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드포크의 결과로 이제 두 진영이 분열이 될지 혹은 하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소들과 이제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드포크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하드포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캐시 SV의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하지 않은 선물 시장을 연 거래소들은 본 선물 거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V 진영의 토큰이 생기지 않고 소멸할 경우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세를 나타내는 거래소들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하드포크 전 ABC와 SV, BCH 가격을 모두 표기하던 폴로니엑스는 ABC와 SV의 가격만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스탬프와 코인베이스, 코인맥스 등의 거래소는 비트코인 ABC의 가격을 비트코인 캐시의 공식 가격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는 아직 비트코인 캐시의 단일 가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시간은 흐르고 있으나 ABC 진영과 SV 진영 간의 해시파워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비트코인 캐시와 새롭게 생긴 토큰 모두 신뢰의 기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게 개인들의 설전과 반목이 비트코인 캐시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진영 모두 하드포크를 원하지만 왜 하드포크가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쪽 모두 생태계의 의견이나 타협 요구에는 귀를 완전히 닫고 있죠. 협의의 본질이 기술과 최종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힘과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슬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게는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빵주가 하락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내에서는요, 현재 전기전자 업종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